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살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백신에서 독성물질 비소가 검출돼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비소 검출 사실을 발표 전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몸속에 숨어 살아남는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이즈 완치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스마트 타이어를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적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래형 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보안 장치에 쓰이는 홍채 인식 기술, 오류 확률이 적고 해킹될 위험도 없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홍채 인식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 S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친환경 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경유 차종에 소형 화물차를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경유를 쓰는 청소 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압축 천연가스차로 바꿀 때나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경유 소형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바꿀 때 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 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상 수소차 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학교 등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 외곽에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압가스 충전소나 저장소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 도심에도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한 살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일본산 도장형 결핵 백신에서 독성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큽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피용 BCG 관련 글이 본물을 이룹니다.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들도 문의 전화로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식약처가 경피용 BCG 회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이 자국산 경피용 BCG 식염 수용기에서 비소가 일부 검출돼 제품 출하를 중단시키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39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 허용량의 38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준에서 볼 때 BCG는 평생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피용 BCG는 문제가 된 일본산 제품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대체할 제품은 피내용 BCG뿐입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 명 이상이 접종 가능한 피내용 BCG 재고가 있다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내용 BCG를 접종하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접종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경피용 BCG 문제는 일본에서 첫 보고가 된 뒤 국내에 알려지기까지 석 달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왜 몰랐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이른바 도장 형태의 결핵 백신인 경피용 BC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국민 발표 이틀 전인 지난 5일 이미 문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가 경피용 BCG의 비소 검출 사실을 지난 7일에 발표했지만 이틀 전인 5일에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비소 검출 경피용 BCG를 접종한 영아는 모두 9만 2,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비소 검출된 경피용 BCG 가운데 아직 접종하지 않은 제품을 빨리 회수하고
이른바 불주사로 알려진 피내용 BC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포에 숨어 지내며 끝까지 살아남는 이른바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최근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약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매직 존슨은 1991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시 에이즈 감염은 사형 선고와 같았지만 존슨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삶을 연장하는 약물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도 당뇨병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지만 완치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일부가 인간 세포에 숨어 지내며 기존 약물 치료를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잠복 바이러스는 약물 복용 기간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병을 악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잠에서 깨운 뒤 제거하는 것이 에이즈 정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샥앤킬 전략입니다. One of them is an approach called shock and kill. And in that strategy, we use drugs to try and wake up the virus so it becomes visible to the immune system and then come in with a second attack to kill the cell.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샥앤킬 방식으로 잠복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했습니다. 에이즈 감염 원숭이들에게 이 약을 처리한 결과 원숭이 절반은 기존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잠복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가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 퇴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인체 임상시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될 경우 에이즈 완치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당뇨병 환자 스스로 자신의 혈당 관리를 하게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이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김은기 교수팀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제2형 당뇨병 관리 시스템이 환자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172명을 앱 사용 그룹과 비사용 그룹으로 나눠 24주간 관찰한 결과 혈당 수준을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앱 사용자는 평균 0.4% 떨어진 반면 비사용자 그룹은 0.06%만 떨어졌습니다. 특히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거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 환자가 앱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암 환자가 25명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당시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비만 오면 저수지 물고기들이 대거 폐사했고 주민들도 가려움증과 피부병에 시달린 뒤 암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10년 사이 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25명이 암 투병을 했고 1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충격의 익산 장전마을. 그 사이에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주민들은 더 늘었습니다.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그분이 계세요. 부부가. 부부가 다 암이십니다. 한 분은 폐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지금 위암을 앓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가 2분이 또 나오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인근 비료 공장 지하에서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로 추정되는 시설이 지하 4.5m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식당 바닥을 저희들이 시추를 했고요. 발견된 시추물 확인해 보면 거의 건덕지 수준, 슬러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4.5m 깊이까지 폐기물층이 발견이 됐습니다. 역학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불법 폐기물 때문에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됐고
그래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가 이미 문을 닫은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앞서 에이즈 관련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 네. 에이즈 완치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에이즈 하면 저는 최근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전설적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요. 프레디 머큐리가 네.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사실 에이즈 하면 무서운 병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당뇨병처럼 약을 계속 복용하면 좀 오래 살 수 있는 질병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리우드 배우 중에 락 허드슨이라고 있어요. 영화 네. 자이언트 등에 출연한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인데 예. 이 락 허드슨이 1985년에 나는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사실 공개하고 나서 그해 숨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직 존슨이라고 농구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친구는 1991년에 에이즈 사실을 공개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하고 존슨의 운명을 가른 거는 네. 그 사이에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물이 개발됐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이즈도 만성 질환이 당뇨병처럼 지속해서 약만 잘 복용해주면은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약이 어떤 원리를 작용하길래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몸에 침입하면은 인체 세포에 감염을 해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포 가운데에서 면역 세포에 특별히 침입을 해요. 네. 이 면역 세포에 침입을 한다면 이 면역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에이즈가.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면역 세포를 파괴할 때는 그 전에 이 면역 세포 안에서 그 자신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요. 아, 증식하는 네, 거군요. 증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을 차단해서 바이러스가 더는 증식하지 못하도록 네. 억제하는 원리인 거죠. 더 퍼지지 못하게. 네.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유하고는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어떤 병을 일으키거나 예.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는 한 서너 가지 약물을 같이 처방을 하거든요. 예.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물로는 얘를 어떻게 증식을 억제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복용을 해서 증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짓누른다. 네. 예. 뭐 이렇게 억누른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증식을 억제하고 네. 그럼 이제 환자의 수명이 좀 연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거고, 근데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거에 더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간염하지도 않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좀 피해를 덜 줄 수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에이즈는 왜 완치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치료약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에이즈 증식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치 개념은 조금 다른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 가운데 극히 일부는 예. 인체 세포에 감염한 다음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식도 안 한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증식을 하는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요. 네. 근데 얘는 증식을 안 하니까 현재 나와 있는 약물로는 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잠복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잠복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예.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잠복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 이 잠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세포를 없애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샥앤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샥 한번 때려가지고 네. 얘를 깨우면 자극시키는 거군요. 자극시키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잠복 세포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파괴해서 공격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뭐 그런 전략인 거죠. 네.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 원숭이 실험에서 이런 예. 전략을 써가지고 그 잠복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네. 성공했죠. 그럼 좀 이 샷앤킬 전략이 좀 하루빨리 상용화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거는 이제 샷앤킬, 잠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 전략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잠자고 있는 애를 계속 영원히 잠재우는 그런 접근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극시키지 않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에이즈 바이러스 자체가 아예 인간 세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네. 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final approach is using gene therapy or gene scissors, which are designed to either cut out and remove the virus itself or to remove the receptor that the virus needs to enter a cell. So effectively, the gene therapy would make cells resistant to HIV.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기 때문에 네. 예. 뭐 언젠가는 에이즈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과학계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완치도 가능하게 될 네,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3,6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 빨리 이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스위스 연구팀이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를 걷게 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네, 뉴스를 네. 전했었잖아요. 네. 저도 그 그래서 영상을 이와 보고 관련한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좀 놀랬던 게 그 하반신 마비 환자가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혼자서 네. 걸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근데 우리 뇌는 이제 움직임과 어떤 관련한 정상인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다리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그 신호가 뇌에서 그 신호가 우리 다리 근육에 전달이 돼서 네. 다리 근육이 움직여서 우리가 걷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신 마비 환자는 이런 뇌 신호가 다리 근육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 중간에 그 척수라고 척추 안에 있는 그 척수라는 데에서 그 뇌 신호를 받아서 네. 여기서 이제 다리 근육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하반신 마비 환자는 이 척수가 손상이 돼서 중간에 그 신호가 끊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는 건데 이 스위스 연구팀은 이 척수에다가 전기 자극기를 심어가지고 다리 근육에 직접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성공했던 거죠. 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재활을 이어가다가 네. 전기 자극을 안 줬는데도 다리를 움직였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이 이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이제 그 전기 자극기를 심은 다음에 한 5개월 정도 재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리를 움직이는데 성공했다는 건데 이제 놀라운 거는 네.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전기 자극을 안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보조 도구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걷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자극 없이도요. 예. 자극을 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원래 당연한 얘기인데 네. 자극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걸 봤더니 이 어떤 그 손상됐던 신경 있잖아요. 네. 이 다리 근육과 관련된 그런 신경 일부가 회복이 돼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 연구팀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전 연구에서도 이렇게 전기 자극을 줘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을 걷게 한 연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기 자극을 더 이상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걷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이 혼자 힘으로 걷게 된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지 그 기쁨을 가늠할 네. 수 없더라고요. 이번 이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하반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비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여러분 생태 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태 발자국은 캐나다의 경제학자가 만든 개념인데요.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발자국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물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쓰레기를 배출한 일도 환경에 생태 발자국을 남기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은 세계에서 31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점점 더 병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생태 발자국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발자국을 남겨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 곽덕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편의점 계약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의 공정경제를 위한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산업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편의점 가맹계약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 영향평가 정상화,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 공장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개선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이갑수 이마트 대표도 참석해 가맹비를 인하한 사례와 협력업체와 납품 단가를 적절히 조정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3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이나 분실,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소를 잘못 쓸 경우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배송 대행지 등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내부에 사물 인터넷, 즉 IoT 센서를 심어 타이어의 운행 정보 등을 무선으로 통신하는 스마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배터리가 걸림돌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차량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타이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타이어입니다. 달리는 타이어가 자동차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차량 성능과 운행의 안전성 등을 높여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타이어의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 에너지를 스스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타이어의 변형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하는 자가 발전 시스템을 일체화했다는데 그 기술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전 크기의 센서를 바퀴 내부에 장착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나오는 진동 에너지를 전자기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가속도 센서와 무선통신 모듈, 자가발전 장치를 포함해 총 27g의 작고 가벼운 장치로 시속 60km로 달릴 때 5mW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이용해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상태와 운전 여건 등을 차량 제어용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미래형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게 만들면서 이 강한 충격에 버티고 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든다 하는 그런 어떤 최적 설계 관점에서 핵심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타이어 기술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미래형 자동차 실용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제6대 이사장에 이상목 전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선임됐습니다. 이신임 이사장은 과학기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을 지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상목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6만 명이 넘는 과학자와 기술인의 노후 자금 5조 원을 운용하는 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입니다. 지난 3월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탔던 휠체어가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낙찰가는 경매 예상가보다 20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호킹 박사가 23살 때인 1965년에 쓴 케임브리지대 박사학위 논문 팽창하는 우주의 성질 사본도 예상가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약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 경매 수익금은 스티븐 호킹 재단과 운동신경질환협회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가상 채굴 작업이 실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크리지 과학교육기술연구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4종류의 가상통화 채굴 작업을 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1 상당의 가상통화를 얻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같은 $1 상당의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사용한 전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500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에너지 면에서 볼 때 새로운 가상통화를 계속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상 채굴 작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6개 나라 15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이용하면 북한의 핵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북한 영변 원자로 주변에 설치하면 CCTV 도움이 없이도 멀리서도 24시간 원자로의 가동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중성미자의 수는 원자로의 열 출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검출된 중성미자 수를 통해 가동 여부는 물론 플루토늄 생산 여부도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다양한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인데요. 네, 최근 우리 생활에서 홍채 인식 기술을 흔히 볼 수 있죠.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보안 장치에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홍채 인식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다른 생체 인식 방법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SF 영화를 보면 홍채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채 인식은 이미 우리 삶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죠. 스마트폰 화면을 정면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잠금이 해제되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홍채 인식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번 궁금한 S에서는 홍채 인식이 어떤 빛의 파장을 이용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홍채란 눈의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있는 외부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조직입니다. 카메라 렌즈로 비유하자면 조리개 같은 녀석이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홍채가 생후 18개월 즈음이 되어 완성되게 되면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홍채의 패턴은 사람마다 다르며 다른 정도는 무려 10억 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 전 지구상에서 나와 같은 홍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수는 단 7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일란성 쌍둥이라도 완전히 다른 홍채 형태를 보이게 되며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도 인식할 수 있답니다. 일부 사람들은 SF 영화의 내용처럼 안구를 끄집어내면 홍채를 해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체인식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홍채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몸에서 떠나면 4초 이내에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구를 끄집어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흔하게 쓰이는 지문인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지문인식의 경우 오류 확률이 1만 분의 1인 반면 홍채인식은 한쪽 눈만 사용해도 100만 분의 1,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한다면 1조 분의 1의 오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성을 이용해서 홍채가 사람을 식별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사람은 1936년 프랭크 버치라는 미국의 안과 의사인데요. 그는 홍채 형태가 사람마다 달라 지문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지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사람을 식별할 필요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모두의 내리에서 사라졌죠. 그렇게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던 홍채인식 기술은 50년 후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안과 의사인 레오나드 플럼과 아란 사피르에 의해 홍채 형태의 고유성을 활용한 인식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난 1994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존 더그만 교수가 홍채 형태를 코드화할 수 있는 영상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아이리스 스캔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선 홍채 인식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cm에서 30cm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서 사용자의 눈이 맞춰지게 되면 근적외선 LED에서 빛이 나와 눈을 비추게 됩니다. 이 적외선이 반사되면 카메라의 렌즈로 되돌아가게 되어 홍채를 인식하게 해주고 더그먼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홍채 인식 알고리즘이 이 홍채의 명암 패턴을 분석해 0과 1의 정보, 즉 디지털 코드로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 코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코드와 일치하는지 장치는 확인하게 되며 일치하게 될 경우 인증, 불일치하게 될 경우 거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홍채 인식의 원리랍니다. 홍채 인식 관련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주민등록증 개념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했죠. 은행 계좌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운전면허증, 세금 납세자 카드, 심지어 집 계약서나 배급표까지 자신의 정보가 모조리 담긴 서류 제출은 필수였는데요. 그래서 은행 계좌를 가진 가구가 2011년 기준 전체 가구의 5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모든 인도 가구의 99%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다르 카드 덕분입니다. 인도 정부는 2009년부터 이 제도 시행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했고 1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마침내 11억 7천만 명의 개인정보 수집을 완료했는데요. 이 아다르 카드에는 10손가락의 지문 정보와 홍채 정보까지 세계 최대 생체 정보가 담겨 있으며 기술적으로 홍채 인식 후 0.2초 이내 짧은 시간 안에 개인정보를 불러올 수 있죠. 이에 인도 정부는 아다르 카드의 사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홍채 인식 기술이 전화의 잠금 장치를 넘어 모바일 금융,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홍채 기술이 기대됩니다. 오늘 홍채 인식에 대해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척수 전기 자극을 통해 하반신 마비 환자가 걸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칼텍 연구진은 뇌에 작은 전극을 삽입해서 팔이 마비된 환자가 감각을 느끼게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환자에게 전기 파동으로 뇌를 자극했더니 팔을 만지고 콕콕 찌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뇌를 자극함으로써 감각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앞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